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11강 재무상태표는 무엇일까? 자산, 부채, 자본의 구조부터 이해하자. 10강까지 우리는 한미약품의 손익계산서를 공부했습니다.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금융손익, 기타 손익, 법인세 비용, 그리고 마지막 당기순이익까지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특정 시점에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빚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주의 몫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시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또는 한 분기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재무상태표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의 재산 상태를 사진처럼 찍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은행에 현금이 얼마 있고 아파트가 얼마짜리이고 자동차가 얼마짜리이고 은행 대출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산 상태입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손익계산서가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재무상태표는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재무상태표를 열면 처음에는 수많은 항목이 보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채무, 차입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처음 보면 복잡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자는 딱 3개뿐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 3가지만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회사를 위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받을 돈,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고, 토지, 건물, 공장, 기계장치, 특허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여러 자산도 재무제표와 주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단순히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제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앞으로 갚아야 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차입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원재료를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한다면 매입 채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역시 회사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부채를 보면 회사가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조달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입니다. 여기가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자산이 100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갚아야 할 부채가 40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 전부 주주의 몫일까요? 아닙니다. 40억 원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60억 원입니다. 이 60억 원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주주의 몫, 즉 자본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 30억 원, 건물 50억 원, 기계장치 20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모두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30억 원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30억 원, 나머지 70억 원은 자본입니다. 즉, 자산 100억 원은 부채 30억 원과 자본 7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산이 많은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1,000억 원인데 부채가 900억 원이라면 자본은 100억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1,000억 원인데 부채가 200억 원이라면 자본은 800억 원입니다. 똑같이 자산이 1,000억 원이어도 그 자산을 어떤 돈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 회사의 재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산만 보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함께 봅니다. 한미약품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선
한미약품이 얼마나 팔았는지,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당기순이익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한미약품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현금은 얼마나 있을까? 받아야 할 돈은 얼마나 있을까? 재고는 얼마나 있을까? 공장과 설비는 얼마나 있을까? 갚아야 할 부채는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주의 몫인 자본은 얼마나 쌓여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다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뉩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처음 들으면 또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현금화되거나 정리될 항목인지 아니면 장기간 회사에 남아있거나 장기간에 걸쳐 정리될 항목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강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볼 때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거나 부채가 많으면 무조건 나쁜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은 많지만 새로운 투자도 하지 않고 본업의 성장도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입니다. 이 원칙은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앞으로 한미약품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우리는 숫자를 하나씩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부채, 차입금,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면 처음에는 복잡했던 재무상태표가 조금씩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11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얼마나 벌고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줍니다. 둘째,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입니다. 셋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입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이 공식이 앞으로 공부할 재무상태표의 뼈대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부채로 만들어졌는지, 자본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자산과 부채가 들어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무엇이 다른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미약품을 통해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무엇이 다를까? 자산을 볼 때 가장 먼저 나누는 기준 11강에서는 재무상태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의 빚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주의 몫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본 공식도 배웠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세 가지 큰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열어보면 자산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는 현금처럼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조만간 받을 돈도 있습니다.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품과 원재료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처럼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즉, 모든 자산의 성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선 자산을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눕니다. 먼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쉽게 말하면 비교적 가까운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뀌거나 사용되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이라는 기준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보다 길다면 그 영업주기도 함께 고려합니다. 초보자라면 우선 1년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유동자산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단기간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회사가 급하게 돈을 지급해야 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단기적인 자금 사정을 볼 때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채권입니다. 회사가 제품을 판매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품은 이미 고객에게 넘겼습니다. 매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받을 돈이 예출권,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권은 현금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회수된다면 앞으로 현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자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재고자산입니다. 제약회사라면 원재료, 제공품, 완성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보유한 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역시 현재 현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현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자산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많이 증가했다면 회사의 자금 여력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면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고자산이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면 앞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리 생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유동자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쉽게 말하면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공장, 기계장치,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제약회사입니다.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공장, 각종 기계와 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보면 회사가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지, 새로운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유형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 제품 판매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투자한 자산이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형자산의 증가와 함께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비유동자산에는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이름 그대로 건물이나 기계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상표권, 라이선스와 관련된 권리 등 여러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기업을 공부할 때는 무형자산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모두 곧바로 무형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계 기준상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은 나중에 별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아주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은 가까운 시기에 움직이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회사에 머무는 자산, 이렇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은 유동자산, 매출채권도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재고자산도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반면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은 일반적으로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왜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회사의 자산이 1조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회사는 그중 상당 부분이 현금과 비교적 빠르게 회수될 자산입니다. B 회사는 대부분이 공장과 설비처럼 장기간 묶여있는 자산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자산은 1조 원입니다. 하지만 자산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갑자기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이 충분한 회사가 대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총계만 보면 안 됩니다. 자산 안에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고 비유동자산이 얼마나 있으며 그 안에서도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미약품을 분석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유동자산은 충분한가? 그 다음 유동자산 안에서 현금은 얼마나 있는가? 매출채권은 증가하고 있는가? 재고자산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선 공장과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무형 자산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고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나쁘다,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증가했을까? 판매 증가에 대비한 것일까? 신제품 생산 때문일까? 아니면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형 자산이 증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증가했을까?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일까? 새로운 제품을 위한 설비 투자일까? 그리고 그 투자가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12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뉩니다. 둘째, 유동자산은 쉽게 말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되거나 회수될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이 있습니다. 셋째, 비유동자산은 장기간 회사가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공장, 기계장치 등의 유형 자산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형 자산 등이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다는 사실보다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늘어난 것인지, 매출 채권이 늘어난 것인지, 재고가 늘어난 것인지, 공장과 설비가 늘어난 것인지, 같은 자산 증가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13강에서는 유동자산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현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지, 그리고 투자자는 현금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13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왜 중요할까? 한미약품의 실제 현금은 얼마나 있을까? 12강에서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현금으로 바뀌거나 사용되거나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처럼 회사가 장기간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자산 총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 오늘부터는 유동자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념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재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아파트를 바로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원 월급을 공장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장치가 많다고 해서 원재료 대금을 기계로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 급여, 원재료 대금, 세금, 이자, 연구개발비, 이런 비용을 지급하려면 결국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성 자산은 무엇일까요? 현금은 아니지만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가치 변동 위험이 매우 작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 등이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이라는 숫자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가치가 크게 변할 위험이 작은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실제 한미약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숫자는 비교하기 쉽도록 한미약품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 말 한미약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923억 원이었습니다. 정확한 공시금액은 약 1,92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말에는 약 1,08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공시금액은 약 1,082억 7천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약 840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44% 감소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800억 원 넘게 줄었네. 그러면 회사가 나빠진 것 아닌가? 하지만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흐름을 보자. 현금이 줄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왜 줄었는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한미약품은 2025년에 본업에서 현금을 전혀 만들지 못했던 회사가 아닙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를 보면 2025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약 1,701억 원 플러스였습니다. 즉, 본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서는 상당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923억 원 정도에서 1,083억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무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연결해서 보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현금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 현금을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업활동에서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현금이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활동, 금융상품 운용, 시설 투자, 차입금 상환, 배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줄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다음 질문은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표가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말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보면 약 1,083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 전체는 약 8,93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도 약 958억 원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회사의 단기 자금 여력을 볼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나만 보고 회사의 모든 유동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현금, 단기 금융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까지 함께 봐야 회사의 실제 단기 재무 상태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오면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한미약품의 연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404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말 약 1,083억 원에서 2026년 1분기 말에는 약 1,404억 원, 약 321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즉, 현금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24년 말에는 약 1,923억 원, 2025년 말에는 약 1,083억 원, 2026년 1분기 말에는 약 1,404억 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는 것이 재무제표 공부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 중 2024년 말과 2025년 말 숫자는 한미약품의 공시된 연결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말 숫자는 연결 재무정보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억지로 넣지 않고 검증할 수 있는 숫자까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강의에서는 숫자를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한 숫자를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단기 지급 능력입니다.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원재료, 연구개발비, 세금, 이자, 이런 돈을 지급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충분한 회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여력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대, 신약 임상, 기술 도입, 새로운 사업. 현금이 충분하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외부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한미약품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2026년 2분기에만 연구개발에 약 603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현금은 단순히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아니라 미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현금이 충분한 회사와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오랫동안 아무 곳에도 사용하지 않고 수익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자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공장을 건설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확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왜 줄었는가? 그리고 현금이 있을 때 똑같습니다. 현금이 늘었다. 좋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본업에서 벌어서 늘었는가? 돈을 빌려서 늘었는가? 유상증자를 해서 늘었는가? 자산을 팔아서 늘었는가? 기술 수출과 같은 계약에서 현금이 들어왔는가? 똑같은 현금 증가라도 현금이 만들어진 과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현금의 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미약품의 2026년 실적에서도 이 관점은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은 2026년 2분기에 매출 약 4,672억 원, 영업이익 약 1,311억 원, 순이익 약 84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약 29.3%, 영업이익은 약 116.9%, 순이익은 약 95.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기술 이전 성과와 국내 의약품 사업 성장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실적 개선이 실제로 현금 흐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13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사가 바로 사용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둘째, 한미약품 연결 기준으로 2024년 말에는 약 1,923억 원, 2025년 말에는 약 1,083억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840억 원 감소했습니다. 셋째, 그런데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1,701억 원 플러스였습니다. 따라서 현금 감소를 곧바로 본업 악화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넷째, 2026년 1분기 말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1,40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금의 크기만 보지 말고 현금의 흐름을 보자.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앞으로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실전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다음 14강에서는 유동자산에서 현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 바로 매출 채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받지 못한 돈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함께 보면서 매출 채권을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14강. 매출 채권은 무엇일까? 매출은 늘었는데 받을 돈이 더 빠르게 늘었다면? 13강에서는 한미약품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부했습니다. 현금이 얼마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늘었는가, 왜 줄었는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유동자산에서 현금 다음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매출권입니다. 오늘도 개념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를 가지고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채권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매출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판매한 것입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이 돈이 매출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100억 원어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한 달 뒤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품은 이미 넘겼습니다. 매출도 100억 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통장에는 아직 100억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회사에는 매출 채권 100억 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지 받은 돈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1,000억 원 찍혔다고 해서 1,000억 원이 모두 회사 통장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받기로 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매출만 보면 회사가 얼마나 판매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판매한 돈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매출 채권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한미약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한미약품의 연결 매출은 2024년 약 1조 4,950억 원, 2025년 약 1조 5,470억 원, 약 5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약 3.5%입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로 가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연결 기준 매출 채권은 2024년 말 약 2,380억 원, 2025년 말 약 3,370억 원 수준입니다. 약 990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율을 계산하면 약 42% 증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매출은 약 3.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약 42% 증가했습니다. 즉, 매출 채권이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제표를 읽는 투자자가 멈춰서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한미약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 공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숫자 하나를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질문입니다. 왜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 매출이 늘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인가? 특정 거래의 결제 시점 때문인가? 기술 수출이나 임상시료 공급 등 기존 의약품 판매와 성격이 다른 거래가 영향을 주었는가? 거래처의 결제 조건이 변한 것인가? 회수가 늦어진 채권이 늘어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2025년 실적에서 주요 제품 성장뿐 아니라 파트너사 관련 임상시료 공급과 기술료 수익 등도 실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가 나빠졌다. 외상 판매가 위험해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가 원인은 반드시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는 매출이 약 3.5% 증가했는데 매출 채권은 약 42%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두 번째 핵심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비교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늘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매출 채권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 판매가 증가합니다. 판매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받을 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 시점 직전에 판매가 많이 발생했다면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아 연말 매출 채권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증가를 무조건 악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매출 증가 속도와 비교해서 매출 채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출은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 증가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00%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질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늦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회사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결제 기간을 길게 해준 것은 아닐까? 외상 판매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에는 또 하나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입니다. 매출 채권은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거래처가 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 대손 충당금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대손 충당금의 복잡한 계산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가까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했다면 재무제표 주석에서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오래된 채권은 얼마나 있는지, 회수 위험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내려가서 현금흐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품을 많이 팔아서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실제 현금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은 좋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 증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 중요한 운전자본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을 보고, 재무상태표에서는 매출 채권을 보고, 현금 흐름표에서는 실제 현금의 움직임을 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야 합니다. 아주 쉽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제품을 팝니다. 그러면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직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생깁니다. 나중에 거래처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줄고 현금이 늘어납니다. 즉, 판매, 매출 발생, 매출 채권 발생, 현금 회수, 이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이 의약품을 100억 원 판매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공급했습니다.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100억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100억 원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매출 채권 100억 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거래처에서 100억 원을 받으면 매출 채권은 줄어들고 현금은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재무제표 3개가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출 채권을 볼 때는 회수 속도도 중요합니다. 제품을 판매한 뒤 평균적으로 얼마나 빨리 돈을 받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매출 채권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일수 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기억하겠습니다. 제품을 팔고 돈을 빨리 받을수록 현금 흐름에는 유리합니다. 반대로 돈을 받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표시된 자료도 있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묶어서 표시된 자료도 있습니다. 두 숫자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숫자와 2025년 숫자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같은 연결 기준, 같은 항목 범위를 맞춰야 합니다. 서로 다른 항목을 가져다가 증가율을 계산하면 분석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재무제표를 공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이번 비교는 동일한 연결 기준의 매출 채권 항목으로 맞춰서 보는 것입니다. 2024년 말 약 2,380억 원, 2025년 말 약 3,370억 원, 증가액은 약 990억 원, 증가율은 약 42%, 같은 기간 매출은 약 3.5%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투자자가 어디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매출 채권 증가의 이유입니다. 14강 핵심 정리. 첫째, 매출 채권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입니다. 둘째, 매출과 현금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발생해도 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매출 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미약품의 연결 매출은 2024년 약 1조 4,950억 원, 2025년 약 1조 5,475억 원, 약 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결 기준 매출 채권은 2024년 말 약 2,380억 원에서 2025년 말 약 3,37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2% 증가입니다. 넷째, 따라서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째,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보다 매출 채권이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지 받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수 가능성과 회수 속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판매, 매출 발생, 매출 채권 발생, 현금 회수. 이 흐름을 이해하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다음 15강에선 유동자산의 또 다른 핵심 항목, 바로 재고자산을 공부하겠습니다. 재고가 늘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매출 증가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생산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품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이고 있는 것일까요? 한미약품의 실제 재고 자산 숫자와 매출의 변화를 함께 비교하면서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전 재무제표 읽는 법, 한미약품 15강. 재고 자산은 왜 중요할까? 재고가 늘면 성장 준비일까? 제품이 안 팔리는 걸까? 14강에서는 한미약품의 매출 채권을 공부했습니다. 매출 채권은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은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지 받은 돈이 아니다. 또 하나,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함께 비교한다. 오늘은 유동자산의 또 다른 핵심 항목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오늘도 개념만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2024년 말과 2025년 말의 재고자산을 비교하고 같은 기간 매출과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판매하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마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트 진열대와 창고에는 판매하기 위한 물건이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판매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재고입니다. 제조업체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원재료, 아직 생산 중인 제공품, 생산이 끝난 제품, 외부에서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재고 자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 있습니다. 생산을 끝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완성의약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 자산을 보면 회사가 앞으로 판매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가 증가하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 증가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미리 원재료를 확보합니다. 생산량을 늘립니다. 완성된 제품도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러면 재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늘어날 판매를 준비하기 위한 재고 증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회사는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제품이 계속 쌓입니다. 재고 자산도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장을 준비하는 재고가 아니라 팔리지 않아서 쌓이는 재고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재고가 증가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들었을까? 이제 실제 한미약품을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4년 말 유동자산은 약 7,463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말에는 약 8,93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 전체가 약 19.8%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서 재고를 분석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정확한 연도별 비교는 사업보고서의 연결 재무상태표와 재고자산 주석에서 같은 기준의 숫자를 확인한 뒤 비교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항목이라도 연결 기준인지, 별도 기준인지, 또 어떤 항목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억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실전 재무제표 공부에서는 숫자를 많이 넣는 것보다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된 실제 숫자만으로도 재고를 분석하는 방법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한미약품의 연결 매출은 2024년 약 1조 4,950억 원, 2025년에는 약 1조 5,475억 원, 약 520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약 3.5%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두겠습니다. 매출 증가율 3.5%. 왜 이 숫자가 중요할까요? 재고자산 증가율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3.5% 증가했는데 재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였다면
사업 성장에 따라 재고가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좋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3.5% 증가했는데 재고가 30%, 40%, 50%씩 증가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투자자가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재고가 매출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을까? 앞으로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리 생산한 것일까? 원재료를 미리 확보한 것일까?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것일까? 아니면 제품이 예상보다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쌓이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분석에서도 14강의 매출 채권과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14강에서는 매출 증가율과 매출 채권 증가율을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매출 증가율과 재고 자산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매출보다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고에는 매출 채권과 다른 특별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 1,000만 원은 오늘도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품은 다릅니다. 오늘 1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약회사는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창고에 계속 남아있다면 사용기한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부에 적힌 재고의 가치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것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장부에는 재고가 100억 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1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재고의 장부 가치를 낮춰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고가 많다고 해서 그 재고가 전부 좋은 자산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고는 총액만 보면 안 됩니다. 재고의 질을 봐야 합니다. 어떤 재고가 늘었는가? 원재료인가? 제공품인가? 완성된 제품인가? 상품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원재료를 미리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고 증가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성된 제품 재고가 몇 년 동안 계속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예상만큼 팔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총액뿐 아니라 재고의 구성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재무제표 3개가 다시 연결됩니다. 먼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을 봅니다.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을 봅니다.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합니다. 왜 현금 흐름표까지 봐야 할까요? 재고를 만들거나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원재료를 100억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현금 100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품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먼저 나갔는데 재고는 회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이 재고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고 자산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재고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고를 판매하기 전까지는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4강에선 매출 채권에 현금이 묶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재고에도 현금이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둘 다 회사의 운전 자본과 연결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빠르게 증가한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크게 늘고 재고까지 크게 늘었다면 회사가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고 있지만 실제 현금은 매출 채권과 재고에 묶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금 흐름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실제 사업을 보더라도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한미약품은 2025년 연결 매출 약 1조 5,475억 원, 영업이익 약 2,578억 원, 당기순이익 약 1,8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약 3.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이익 재고, 연구개발, 현금 흐름. 이 숫자들을 각각 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업 활동에서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숫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재고 자산을 분석할 때 투자자는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2025년 매출 증가율은 약 3.5%입니다. 두 번째, 재고 자산은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가? 세 번째, 재고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빠른가? 네 번째, 어떤 재고가 증가했는가? 원재료인가? 제공품인가? 제품인가? 상품인가? 다섯 번째, 오래되어 가치가 떨어진 재고는 없는가? 여섯 번째, 재고 증가 때문에 현금이 많이 묶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품이 잘 팔려서 재고가 감소했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원재료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재고 증가도, 재고 감소도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왜?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15강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재고 자산은 회사가 판매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 등이 있습니다. 둘째, 재고가 증가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래 판매를 준비하기 위해 재고가 증가할 수도 있고 제품이 팔리지 않아 쌓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따라서 매출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2025년 연결 매출 증가율은 약 3.5%였습니다. 넷째, 재고 총액만 보지 말고 어떤 재고가 증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약회사의 재고는 사용기한과 재고 자산평가 손실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합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회사의 현금이 재고 속에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매출,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문장을 3개만 기억하겠습니다. 재고가 늘었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매출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을 함께 본다. 재고가 너무 빠르게 늘면 왜 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다음 16강에서는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가 유형 자산을 공부하겠습니다. 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 한미약품 같은 제약회사가 공장과 생산 설비에 투자하면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유형자산 증가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고 과잉 투자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이유를 한미약품의 실제 숫자와 함께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